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금융 선진국들이 조기 금융교육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OECD도 금융교육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조기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금융 선진국을 꿈꾸는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현주소는 과연 어떨까요? 오늘 더 리더는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의 김종창 회장님과 함께 조기 금융교육을 위한 노력과 금융 선진국 실현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저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그 금융교육 워낙 많이 강조되고 있어서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 어떤 곳이고 어떤 기관들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는 지난번 2002년, 2003년 예. 그때 카드 대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신용카드를 그냥 남발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신용불량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불구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그 신용불량자가 대량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최고 갈 때 한 400만 명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조기에 금융교육을 조금이라도 했으면은 예. 이런 사태는 안 일어났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때 그 은행연합회, 또 그 당시에 증권업협회, 예. 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또 그런 협회들이 모여가지고 예. 이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취임하신 게 이제 지난해 9월이시죠? 예. 그 9월 말에 이제 취임하셨는데 거의 이제 지금 1년이 지나갔는데 뭐 또 그동안에 워낙 금융교육이 많이 강조되고 그래서 많은 일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요. 1년 동안 주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더 오셨는지 한번 조금 회고해 주시죠. 그동안에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는 우선 현장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600여 개 교를 가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융 강사들을, 평소에 금융 강사 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융 강사 풀에서 좋은 강사를, 그리고 그 학교에 적합한 강사를 뽑아가지고 학교에 일단 보내서 예.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600여 개 교회에 갔었고, 또 그거 말고도 이 도서 벽지라든가, 또 탈북자라든가, 또 심지어는 소년원, 예. 여러 그러니까, 군데를. 예, 그리고 뭐 이 다문화 가족, 예. 다문화 가정 학생들, 이런 학생들한테 그야말로 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야에 좀 선생님들을 보내가지고 금융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교육 인프라를 또 구축을 해야 되니까 예. 강사 양성이라든가 또 학교 선생님들을 교육시킨다라든가 뭐 그런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앞부분에서 계속 이제 청소년 금융교육 뭐 요즘 많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카드 대란을 계기로 해서 그런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많이 제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금융교육 뭐 왜 중요할까요? 물론 뭐 아는 것이 힘이라는 이유가 근본이 되겠지만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우선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거의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금융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젊은이들 생각해보면 앞으로 예. OECD 자료에 의하면 한 2060년쯤 가면은 아마 그 생산 가능 인구하고, 그러니까 경제에 활동할 수 있는 인구하고 예. 노인 인구하고 비슷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지금 한 6.2대 1인데 그러면은 결국은 그 얹혀 사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엄청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수명도 이제 지금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 100세까지 살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보통 자라서 공부하고 하는 기간이 한 20, 30년, 또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한 30년.
나머지 한 40년은 그냥 쌓아놓은 돈으로, 벌어놓은 돈으로 뭐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결국 이런 젊은이들한테, 그런 어떤 그 미래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꿈과 희망이 제대로 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금융 설계를, 인생 설계를 할 때 이 돈에 대한 설계도 미리미리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애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금융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 외국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금융교육이 뭐 교과목으로 채택돼 있다든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좀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외국은 나름대로 특히 잘 사는 나라들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대통령 직속기구로 금융교육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 전략 과제의 하나로, 다시 말하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과제의 하나로 채택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미국 주가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43개 주에서 이 조기 금융교육을 시킵니다. 아예 그 교과목으로 채택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나머지 학교도 전혀 안 시키는 건 아닌데, 뭐 사회 과목에 넣는다는 건 보통 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11세부터 16세까지는 아예 의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 보면은 더 잘 살라고 그렇게 금융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못 사는데, 그러니까 그런 나라만큼은 못 살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됐지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절실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금융과 통화정책 관련된 이제 일선 기자생활 오래 했는데요.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쉽게 기사를 써도 모르시는 분은 참 알기 어려운 또 개념들이 있고, 아시는 분들은 또 어렵게 얘기해도 또 이해가 되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 사실 제대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용어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념을 굉장히 쉽게 설명해주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또 그런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 금융기관들과 함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점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우선 이 금융교육을 보통 저희들은 5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돈 벌기, 돈 쓰기, 돈 저축하기, 또 돈 지키기, 돈을 또 나누기. 5가지 기술이군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벌고 정당한 노력을 대가로 벌고 또 쓰는 것도 수입 내 지출이라든가 이런 원칙 하에서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돈을 어떻게 저축하고 투자하고 해서 불리느냐.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이 돈을 어떻게 빌리느냐 하는 거, 빌리기. 그러니까 모자라면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가장 좋은 조건으로 빌릴 수 있느냐. 또 이 돈을 지키는 것. 요새 피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이제 거기 걸려서 돈을 잃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 거기다가 또 하나 보탠다면은 이 돈 나누기라는 거죠. 어려운 이웃들하고 나누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설명해서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임 보드도 만들어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뮤지컬도 만들어서 합니다. 뮤지컬은 돈이 좀 들지만 그래도 뭐 3인 뮤지컬 같은 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 3인 뮤지컬도 보면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 개념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또 여러 사람이 하는 뮤지컬도 있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기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쉽게 알리는 방법으로는 만화나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 그러니까 이미 하고 계시죠? 만화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기도 합니다. 그 뮤지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일사일교 찾아가는 금융 뮤지컬 이런 행사를 하고 계시다 들었는데요. 되게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 학생들 반응은 어땠는지요? 그 뮤지컬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도 141교 뮤지컬 보내기 운동해서 서울여상에 가서 했었거든요. 예, 예. 했었는데 학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박수 소리가 계속 나오고 예. 또 웃음소리 계속 나올 정도로 재밌어요. 예. 재밌는데 거기에서 은연중에 뭘 가르치느냐. 우선 돈을 버는 것. 그래가지고 무슨 커피집을 하나 만들어요. 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돈을 버는 것. 그 다음에 또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신용이 떨어진 사람이 아무리 돈을 빌리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왜 신용이 나빠지는 건지. 다시 말하면, 수입 내 지출을 안 하기 때문에 신용이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예. 뭔가 빚을 져가지고 갚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 내 지출, 어떻게 소비하는 것이 좋은 건지, 어떻게 저축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것들이 저절로 묻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 예,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뭐 한 92% 이상이 다른 학생들한테 권유하겠다. 예.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럴 정도니까 굉장히 호응이 큰 겁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그 141교 이 금융교육은 이제 금융기관 한 군데랑 학교를 맺어주는 그런 거죠. 예.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거는 학교에서 이렇게 어느 기구에 신청을 해야 그렇게 또 이렇게 자기가 금융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141교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네. 있는데 하나는 지금 뮤지컬 보내는 게 있고요. 예. 뮤지컬 보내는 거는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에 이제 연락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금융회사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가서 이제 뮤지컬 보여주는 거고. 예. 근데 이거는 돈이 꽤 들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뭐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금융감독원이 주도가 돼가지고 141교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것은 각 지방까지, 수도권뿐만 아니라 각 지방까지 해서 이 금융회사 한 개 지점을 이 한 개 학교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금융교육을 이제 특히 이 자유학교제가 되는 이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잘 수 있게 예.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백 개 학교가 지금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실제 교육은 내년부터 이제 진행된 거고. 이번 하반기부터 교육을 합니다. 하반기부터, 예. 네, 하반기부터 교육을 하는데 예. 자유학기제는 내년에 하는 거니까 예. 우선은 예. 시범적으로 이제 하고 연도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금융감독원이 주도가 되고 저희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하신 행사 외에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다른 행사들이 좀 어떤 금융교육 관련 행사들이 좀 있는지요? 이제 대개 이제 그 금융회사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예. 예를 들면 지금 예탁결제원하고 연계해서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라고 그럽니다. 아, 예. 실제로 학생들하고 똑같아요. 예. 그 고봉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매주 이제 가서 하고 예. 거기는 뭐 뮤지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연말에 가서는 뮤지컬 경연대회도 할 겁니다. 아, 예. 아니 걔들이 만드는. 예.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만드는 뮤지컬 경연대회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게 있고 또 수출은행하고는 다문화가정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학생들한테 부모까지 오게 해가지고 부모가 손잡고 와서 교육을 받게 하고 또 예를 들어 손해보험협회 같은 데서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가지고 그 학교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금융교육을 그 인텐시브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학교 가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슨 뭐 이 방과 후 교실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주말에 어린이 금융교실 해서 주말에 그 부모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금융교육에 관심만 받으면 다양한 금융교육 기회가 열려 있는 거고요. 예, 뭐 지금 그 학교 가서 하는 교육도 신청을 하면 다 보내줍니다, 거의. 그 지금까지 해온 여러 금융교육을 하신 데 있어서 앞에서도 한번 여쭤봤습니다만은 이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 또 기존 교사들에 대한 그런 금융교육 그게 중요할 텐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금 개선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전문 그야말로 강사 양성
그게 참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예.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사실은. 뭐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쳐야 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재밌게 가르쳐야 되고, 예, 예. 뭐 내용도 충실하게 가르쳐야 되고 이러니까, 우선은 기존에 이제 이 사회에 계시는 그 금융 전문가들을 모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 금융 강사 풀을 만들어서 그분들 뽑아서 이제 보내고, 예. 이 두 번째는 금융 강사 인증제를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인증제요? 예, 그거를 사실은 감독기관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어요. 예, 예. 해서 감독기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정 소정의 그 교육을 마치고 테스트를 거치면은 금융 강사를 앞으로는 다 인증해서 예. 그 인증된 강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 예. 그렇게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저희들이 그 사이버 외국어 대학교하고 예. 제휴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예. 학생들한테 금융 교육을 시켜가지고 걔들을 금융 강사로 인증해주는 예. 그런 그 MOU를 맺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부터 가르쳐가지고 하면 의미가 있지 않겠냐. 예. 예. 회장님께서도 이제 뭐 자녀도 키우시고 또 뭐 손주도 있으시고 그러실 텐데요.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저는 딸 둘인데 예. 다 출가했지만 걔들이 이제 어릴 때 예. 저는 그런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우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버는 것은 정말로 물론 정당하게 벌어야 되고 쓰는 것은 정말 가치 있게 써야 된다. 예. 가치 있게 쓴다는 것은 우선은 첫째 원칙은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게 그 원칙이다. 예. 예. 빚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물론 정 필요한 빚을 낼 수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신용이 돈이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믿을 수 있어야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뢰, 신용이 이 돈이다. 그리고 그 금융은 미리미리 설계를 해야 된다.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설계를 해서 사는 사람이 우선 결혼하고서 집 마련하는 게 달라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런 몇 가지를 이제 강조했던 거죠. 사실 이제 아까도 그 성인 교육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아셔야 이제 자녀들이나 손주 손녀들 교육을 잘할 텐데요. 보통 이제 금융 하면은 대개 이제 금융 교육 하면은 그냥 돈 버는 거 또는 뭐 저축하는 거 가르치는 걸로 하는데 말씀대로 어떻게 잘 쓰는 거, 잘 지키는 거, 또 나누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부모들 조기 경제 또는 금융 교육 할 때 이 점만은 꼭 주의하고 유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 어린이 또는 젊은이한테 예. 우선 돈의 중요성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 돈을 밝힌다 이렇게 그건 굉장히 나쁜 걸로 생각하는데 예. 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밝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돈에 밝은 사람. 돈에 밝은 사람, 예. 돈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예. 그리고 돈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중요성을 먼저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서 그 돈의 중요성을 안다면은 그 너희들의 삶이 앞으로 이럴 거다.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인생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면서 금융 설계를 늘 해서 살아야 된다.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돈만 강조하다가 지금 우리나라 병폐가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어떤 극단적 이기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뭐 우리가 고도성장 과정에서 그런 병폐가 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성교육도 곁들여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돈 교육도 하면서 인성교육도 분명히 같이 해야 사람이 사는 데는 이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되고 뭐 경제적 여유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저희들이 이제 금융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고 또 인성교육은 마음의 여유를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양자가 공이 같이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경제와 인성,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잘 굴러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청소년 금융교육 그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눠봤고요. 이 프로그램 더 리더입니다. 지금부터는 김종창 회장님께서 걸어오신 길, 또 인생 철학 이런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회장님 뭐 행시학자가시고 이제 공직에 오래 계셨죠. 재무부 또 재정경제원 쭉 거치셨고 또 중소기업은행장, 금융통화위원, 금융감독원장 쭉 거치셔서 어떻게 보면 정말 뭐 몇 분 안 되는 정통 금융맨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시면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또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도 있었을 텐데요. 예. 글쎄 뭐 그래도 열심히 뭐 살아온 거죠. 예. 또 어떻게 보면 또 운도 좋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주위에 뭐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잘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이제 그게 가장 보람있다 또 재밌게 했다 하는 기간은 막 기업은행장 시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는지요? 제가 기업은행장 된 것이 외환위기 이후에 예. 제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있으면서 예. 외환위기가 왜 일어났던가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나라가 어떤 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해서 그랬다. 그래서 은행 경영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예. 또 이 변하는 세상에 빨리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그 경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예. 그래 가서 처음부터 이제 변화 경영이라는 그런 기치를 가지고 경영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치를 가지고 가자마자 그 이튿날부터 뭐 밤 12시까지 일해가면서 했어요. 뭐 직원들은 별로 안 좋아했죠. 노조도 좀 트러블이 좀 있었고 그런데 근데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은행 실적도 변하고 또 은행 사람들도 변하고 주위 은행을 보는 눈도 변하고 특히 변하는 것이 은행원들의 어떤 긍지, 자긍심, 자신감 이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거구나 해서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제 나름대로 그동안에 이제 생각했던 어떤 제 나름대로 그 철학을 이 현장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기성세대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고 요즘 청년들 이제 참 뭐 활기가 차고 참 그런데 또 현실은 참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고 창업하라고 그러지만 그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 청년들 좀 힘 좀 내라고 그 북돋아 주시는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청년들 뭐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데 어쨌든 그 우선 삶과 일에 대해서 어떤 꿈과 열정을 가져라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도전해라. 그러면 성취가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거의 평생을 금융인으로 또 금융 정책을 입안하시는 공직자로 살아오신 분으로서 우리나라 금융 선진화를 위한 과제, 해법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 고견을 들으면서 대답 마치겠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금융산업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예. 그 인식이 되지 않는 그 인식은 모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최고 통치자로부터 그 다음에 무슨 각 장관으로부터 또 금융인 그 다음에 국민들 모두가 지금 보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돈을 많이 벌면 안 된다는 인식이 조금 있어요. 좀 그런 좀 인식들이 좀 그다음에 있죠. 은행은 주인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은행도 기업인데 그리고 거기도 주주가 있는데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도 물론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의미에서 그런 일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적자라는 회사가 공익을 유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선 은행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인식을 우리가 좀 상업성을 인정해달라는 말씀.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은행이 주인이 없다 그러는데 주인이 있습니다. 예. 주주가 주인이고 주주는 그 주주가 경영진이나 그 이사회에도 맡겨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럼 경영진과 이사회는 주주의 생각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주주가 누구냐? 시장이라고요. 시장의 뜻에 따라서 경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미국 은행은 또 영국 은행은 선진국 은행들은 주인이 있냐? 주인 없어요, 거기도. 그런데 왜 잘 되느냐? 거기는 시장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두가 인식을 그러니까 부당하게 간섭해서도 안 되고 예를 들면 이 건전성 측면에서는 규제를 어느 정도 뭐 강화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영업행위라든가 이런 규제는 대폭 풀어야 되는 겁니다. 예. 맡겨줘야 돼요. 그리고 뭐 수수료 이런 거 시장 기능에 의해서 해야지. 그거를 수수료를 누구가 가격 규제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한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예. 저도 감독 당국에 있었지만 예. 그런 점이 제가 볼 때는 풀어야 할 근본적인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융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인생 설계, 미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가 청소년 금융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김종창 회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피플엠 시청자 여러분. 저는 마인드 디톡스 코칭의 오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돌입한 다이어트. 하지만 열의 아홉은 실패하고 마는데 최근 굶지 않고 가볍게 끝내는 다이어트 비법에 대한 책이 출판돼 화제가 되고 있다. 다이어트를 삶 속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영원히 살찌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한 마인드 디톡스 15. 마인드 디톡스 코칭 오상민 대표는 살이 찌는 건 마음의 문제 때문이라고 전하는데 이번 주 피플엠에서 공학도에서 사업가로 그리고 코칭 상담가로 변신의 변신을 이어온 오상민 대표를 만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다이어트를 없애는 마음의 비법에 대해 알아본다. 저는 주로 이제 비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치유, 그리고 상담, 그리고 코칭, 주로 개인 코칭적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씩은 이제 기업체 분들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관련 힐링이나 그런 코칭, 이제 그런 코칭과 강의, 주로 그다음에 뭐 저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우연찮게 어떤 아시는 지인분 소개로 제가 다이어트 관련된 그런 쇼핑몰을 제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을 한 3, 4년 운영하면서 그 수많은 사례를 제가 접했죠. 상담도 하고 하면서 제가 늘 마음 한 구석에 어떤 의문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왜 다이어트에 실패를 할까? 그 수많은 그런 정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를 할까? 살이라는 것이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면 찌는 것인데 그 간단한 진실을 알면서 왜 살이 계속 찌느냐? 그런 의문을 품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연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터득한 게 뭐가 있냐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게 음식과 운동이 아닌 다른 무엇에
있지도 모르겠다. 그런 제가 가설을 세운 거죠. 그래서 그 가설이 뭐냐면, 혹시 마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가설을 세운 거죠. 근데 원래 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연구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성찰에 의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하는 과정이 과학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어트의 문제가 마음에 있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계속 공부를 하는 과정에 제가 그 원리를 터득을 한 거죠. 역시 다이어트의 요체는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게 되고 오늘날 지금 이런 이제 그 책까지 내게 됐습니다. 책 내용은 크게 이제 3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뭐가 있냐면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그렇게 해서 일반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로잡는 그런 시간, 주로 이제 사례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책의 메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제 다이어트로부터 해방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음식으로부터 허구한 날 맨날 칼로리를 생각하고 운동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다이어트의 무한 반복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다이어트 없이 평생 어떤 평온한 상태에서 항상 최적화된 몸매를 이제 가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이론적인 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3부 같은 경우는 그 실제적인 이제 제가 만드는 그런 이론을 실제 이제 책을 덮고 난 후에 스스로 셀프 코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치유 이론은 크게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명, 즉 소명이죠. 그리고 감사와 이 사명을 뒷받침하고 있는 토대가 바로 수용입니다. 수용. 그래서 이 감사와 사명과 그 다음에 수용, 이 3가지 키워드가 제 가장 그 중요한 요체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한 10년 전에 초도에 말한 그 쇼핑몰 하고 약간 후에 제가 큰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어떤 이제 인터넷상에서 만나는 그런 뭐 친구분들을 만나서 동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제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물거품이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 왔었죠. 그래서 그의 기억은 특히 추웠는데 한 열흘 동안에 제가 사무실을 다 빼고 해서 우리 이제 집사람과 아이들은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 내려가고 그 차에다가 이제 간단한 가재도구만 싣고 한 열흘 동안을 저는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거의 뭐 끼니를 라면으로 먹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그리고 집사람과 가족들은 이제 처갓집에서 며칠 보내고 또 친구집에서 며칠 보내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서 거의 밤마다 계속 이렇게 막 분노가 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실패를 해야만 되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반성을 하기도 하고 그래 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 밤마다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뭔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정말 내가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걸 다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다 가지고 있구나.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또 저를 지금도 걱정해주는 친구들이 있고 단지 딱 없는 게 사업에 실패를 해서 이제 자금적으로 어려운 것, 즉 돈이 없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 그 당시 건강했고 지금도 건강하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때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정말 제 찬란한 그런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진정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실패하게 된 이유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목적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나중에 뭐 여행을 다니면서 그 정도 뭐 저의 일신의 성공만 뭐 많이 보면 저희 가족만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즉 우리라는 컨셉이 그냥 우리 가족에 끝난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고통을 겪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 제가 힘든 것은 괜찮은데 저로 인해서 제가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 제 주변의 친구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줄 잡아서 대략
한 50명, 100명 정도가 힘든 거예요. 저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그분들이 100%의 존재감을 가지고 그분 본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는 것. 저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 말한 그런 감사의 느낌.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사명을 발견한 것과 그다음에 감사함이 왔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제 책의 핵심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을 생각하면 제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제가 조금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그런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본질과 현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본질보다는 현상에 집중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가 나무를 보게 되면 지금 나무가 보이는데, 나무를 보게 되면은 이제 잎사귀가 썩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시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나무가 시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죠. 문제의 본질은 뿌리가 썩는 것입니다. 즉, 나무의 잎사귀가 시들어가는 것은 현상이요. 문제의 본질은 뿌리인 것입니다. 다이어트의 본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이 찌는 것은 현상입니다. 즉, 결과인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를 있게 한 원인, 즉, 문제의 본질은 이 몸, 즉, 바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내가 왜 먹어도 허기가 지는지, 내가 왜 운동을 하고 싶지만 운동을 할 에너지가 안 생기는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있게 한 마음에 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몸이 아닌 마음에 집중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보다 많은 분들이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이어트를 하든 아니면 다이어트가 아닌 일반 일상생활을 하든 그런 그 현상에 집중한 그런 어떤 플레임에서 벗어나서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시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과보다는 어떤 과정이나 그런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관점을 저는 견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비만한 분들은 비만 자체가 아닌 비만으로부터 벗어난, 다이어트로부터 벗어난, 정말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세상에 존재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에너지를 극대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나만의 타월성과 나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큰 어떤 기회가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앞날에 무궁무한 행복과 발전이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